Q&A 시간입니다. 먼저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예전에 미국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잠시 알아보다가 어려워서 잘 이해는 안 갔지만 현금보다 낫지 싶어서 일단 소액 구매를 하였어요. 이 상품이 일반 채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똑똑박사 에디님 외에도 몇몇 분께서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원금의 일을 감안하는 채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픽스드 인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본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렇게 좀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픽스드 인컴이라는 표현으로 뭐 한 20, 30년 전에 대부분 바꿨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근데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채권을 사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있겠죠. 이 발행한 회사가 내한테 주는 게 고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물론 아닌 채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일반적인 채권, 대부분의 채권들은 고정된 금리로 발행을 해요. 이 말은 내가 발행자인데 100만 원짜리 채권이라는 게 일반적인 채권 어떤 거냐면 제가 발행자입니다. 발행자인데 증서는 요즘 발행 안 하지만 증서를 발행한다고 치면 이 증서에 3년 후에 1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3년. 그러니까 만기 3년, 원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 밑에다가 이제 저기 우리 전봇대 가면은 과외 이렇게 전화번호 붙여놓은 것처럼 떼갈 수 있는 쿠폰 하나씩이 있어요. 네. 가령 분기에 한 번씩 이자를 준다고 한다면은 3년이면 3, 40, 12개가 있는 것이죠. 가령 그 금리를, 그러니까 원금은 100만 원 주고, 원금은 3년 후에 100만 원 주고, 지금 이걸 내가 발행자가 발행하면서 이 사람이 내한테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나는 3년 후에 100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자는 요거 쿠폰 하나씩 떼가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다가 이제 쿠폰 하나가 이 100만 원인데 쿠폰 하나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1년에 4번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면 금리가 4%인 경우에 여기다가 만 원 적어놓으면 되겠죠. 분기 한 번씩 떼가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사면 분기에 10,000원 또는 1년에 4%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죠. 근데 주식은 픽스드가 아니죠.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장수 잘하면 많이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주식하고 다른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행자가 이거 말고 좀 더 주는 거예요. 딴 걸 더 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 처음에 이게 그 이자 주겠다고 하는 거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 말고 물가가 올라갔다. 가령 기준이 되는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한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에 2% 올랐다. 그러면 원금을 원래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3년 후에 100만 원 드릴 거였는데 거기다가 2%를 더 붙여서 만기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이게 원금이 증가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약속하는 금리는 낮겠죠. 네. 낮습니다. 가령 지금 미국의 경우에 10년짜리 그냥 일반 국채 금리가 1%가 조금 안 됩니다. 0.992% 정도가 되는데 10년짜리 물가 연동 국채의 금리는 마이너스 1%예요. 네. 마이너스 1%. 근데 그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뭐냐?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주는 게 금리면 마이너스 금리면 투자자가 채권 샀다는 이유로 발행자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 거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그 말장난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3년 후에 100만 원을 발행자가 주겠다고 하는 채권을 100만 원에 사고 1년에 4%씩 이자를 받는 게 정상시 채권인데 근데 3년 후에 발행자가 1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채권을 내가 110만 원에 사요. 110만 원에 사요. 그러면 이자 받아봤자 이게 나중에 만기가 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10만 원을 얹어서 주는 거죠. 이거를 매년 조금씩 떼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가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이자 주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9%고 10년짜리 물가 연동 국채의 금리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개의 차이가 한 2%, 1.9% 정도 나오죠. 그죠? 요게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 앞으로 물가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1.9%씩 올라가겠네라는. 그래야지만 이거 사는 거나 이거 사는 거나 같은 값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값이 같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물가가 10년 동안 1.9%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지금 당장 이자는 손해보겠지만 이 1년에 뭐 가령 물가가 3%씩 올라간다 그러면 이자를 3%씩 받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1.9%가 안 나온다, 연평균.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채권 샀으면 0.9% 받는데 가령 물가 상승률이 1년에 1%밖에 안 나왔다 하시죠.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의 물가 연동 국채를 사서 그러니까 1년에 마이너스 1%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1% 해봤자 나는 제로고. 일반 국채 샀으면 그냥 10년 동안 1년에 0.9% 이자를 받았을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시장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향후 10년 동안 한 1.9%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9%인 일반 채권의 금리와 마이너스 1%인 물가 연동 국채 이 두 개가 이거 사나 이거 사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원금의 일을 감안한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물가가 이제 빠지면 빠진 만큼도 이를 원금에 감안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채권의 실질 가치를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나 물가가 떨어지나 그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소비 품목을 살 수 있는 만큼의 실질 가치를 지금 이만큼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면 더 해주고 물가 떨어지면 빼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이안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S-QQ를 얼마 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S-QQ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숏 트리플 Q라는 이제 ETF 상품인데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레버리지 3배짜리 인버스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하셨는데 상품에 투자하신 이유가 뭐 시장이 이미 좀 많이 올라서 거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솔직히 하락장에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상품을 구매를 하셨고 근데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100달러, 150달러까지 이렇게 찍던 가격이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 15불, 16불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폭락장에 이 인버스 상품은 해지의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한데 왜 다들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짧게 보고 투자하란 말은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인버스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버스 레버리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이 올라가도록 만든 상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변할 때 그것보다 몇 배씩 변하게 되는 상품 자체가 그게 레버리지든 인버스 쪽의 레버리지든 이게 그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덧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원금이 얼마냐에 무관하거든요. 내가 100에서 시작해서 50 더해도 150. 150에서 시작해서 50 더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곱셈은 100이냐 150이냐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곱셈의 가장 큰 특징인데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령 내가 그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쪽의 레버리지라고 보죠. 내가 지금 주가가 100이에요. 100인데 1% 올라갔다고 치죠. 주가가 1% 올라갔는데 근데 얘가 레버리지를 제가 아예 크게 그러니까 숫자가 확 드러나도록 아예 크게 만들겠습니다. 레버리지 2배, 3배가 아니고 레버리지 90배. 90배. 네. 그러면 주가가 1% 올라갔으면 내가 90배짜리 레버리지 같으면 이게 190이 돼버리겠죠. 190. 올라갈 땐 좋습니다. 주가가 1% 떨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100에서 1% 올라갔으니까 주가는 100일 됐다가 100일에서 1%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이 커져 버렸어요. 아까는 100에서 1% 올라갔으니까 1만큼 올라갔는데 덧셈으로 보면 이제는 원금이 100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1% 떨어지면 1보다 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가는 100보다 약간 내려와 있어요. 약간 별로 차이는 못 느낍니다. 근데 190짜리가 여기서 레버리지가 90%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해버려요. 가령 뭐, 그래서 190에서 가령 한 10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보죠. 90%가 떨어지고 10%가 남으면 뭐 한 20 정도가 남겠네. 한 20이 됐다고 칩시다.
여기서 얘가 다시 1%가 올라가요. 그러면 100 약간 밑에 다시 100일 가까이 올라가겠죠? 100일까지는 안 되겠지만 약간 올라갈 겁니다. 근데 20짜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이 40이 되면 100% 올라가는 거거든요. 90% 올라가 봤자 40도 안 돼요. 40도 안 됩니다. 똑같이 1%의 주가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은 슝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떨어질 때 한번 심하게 떨어지고 나면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원금이 여기 원금이 다른 것이죠. 여기서 90%, 여기서 90%, 여기서 90%. 여기서 90% 아무리 해봤자 이제 100에 돌아가기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지금 SQQQ 같은 경우에 차트를 그려보시면 뭐 저기 그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차트를 그려보시면 쫙 올라갔다가 지금 0에 수렴해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주가의 변동이 꽤 있어봤자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원금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QQQ 같은 경우는 인버스 쪽의 레버리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2배 이상을 허용을 안 하는데 레버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문제가 덜하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좀 깊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30% 이상이 폭락을 했잖아요. 지난 2월달, 3월달에. 그 과정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들의 2배짜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서 이게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 2배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계산을 쭉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주가가 이게 뭐 다시 이게 회복을 하겠습니까? 이게 20까지 떨어져 있는 이 레버리지 상품이 다시 회복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가 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투자는 곱하기거든요. 뭐 복리의 마법 이야기하는 것도 곱하기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1년에 수익률 얼마 나왔다? 그럼 원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얼마 더 나온다? 원금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가도 금액이 확 커진다. 그러니까 덧셈하고 곱셈의 차이를 복리의 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마법이 아니고요. 그냥 덧셈하고 곱셈의 차이입니다. 원금의 차이. 근데 이게 이제 복리로 마법이 작용한다고 하는 거는 원금이 커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한번 심하게 깨지고 나면 원금이 확 줄어들어요. 여기서부터 곱하기 해봤자 복리의 마법이 아니고 역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게 위험한 거는 한번 크게 잃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회복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제이 안님께서는 제가 얼마에 뭐 들어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원금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회복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너 가지고 있어봤자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손절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가져가려고 그러면 근데 가령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폭락을 해도 이게 SQQQ가 예전의 가격으로 못 올라가요. 원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 가격으로 다시 못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원금을 계속 키워줘야 됩니다. 계속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특히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은 짧게 하시고 그리고 짧게 해야 되는 상품은 손절매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손절매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볼 때 길게 보고 주가 하락에 배팅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을 쓰면 안 되는 게 주가가 이제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떨어지면 좋겠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갔을 때 이게 상승폭이 좀 커버리면 나는 다시는 회복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아닌 상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좀 길게 보고 내가 주가 하락에 배팅한다 그러면 그냥 인버스, 레버리지 아닌 그냥 인버스로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짧게 주가가 한 1, 2주 사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도 됩니다. 됐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손실이 커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원금이 커져갈 때
복리의 마법, 이게 곱하기 때문에 원금이 커져가니까 회복을 하겠지 이런 이야기인데 반대로 이제 떨어진 쪽으로는 그런 마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원금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가에 반대되는 일반주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배팅했다. 인버스에 배팅했는데 레버리지 썼다. 그러면 이게 늘 내가 손절매를 언제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이 인버스 상품,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나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뭐 다단했던 한 해도 이제 거의 지나고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행복한 연말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건강한 크리스마스 되세요.